네, 금주 전국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무척 덥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올 들어 제일 덥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는 좀 시원한 소식들, 국민들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준 소식들이 있어야 될 텐데 좋은 소식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 운영 부대를 운영했다는 소식. 어제 우리가 1차 짚어봤습니다만은 오늘 또 새로운 소식들이 또 나오고 좀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쟁점이 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꼬리를 물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의 광우병 사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2009년부터 시작된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그 전에는 이제 2008년도에는 행자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사이버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 좀 많이 밀린다 이런 체제에서 이러한 어떤 알파 팀, 베타 팀 이런 식으로 한 4-5개 팀을 놓고 한 5개 정도 팀을 가지고 실제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매달 한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서 한 연간 30억의 국고가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어떤 개입했다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많이 국민의당과 더불어서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데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른정당이 좀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거 문제를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런 것은 아마 아무래도 바른정당에 좀 친이계 의원들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향후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팩트에 말하자면 체크나 진실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공방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수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자친됐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다시 이제 이 문제의 총대를 매게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반적인 결론인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과연 이 부분은 과연 2012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도 이런 추세를 계속 갔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원세훈 개인의 어떤 충정에 의한 오바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치밀하게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정무팀이라든지 민정팀에서 이것을 기획했던 것인지는 좀 더 검찰이 조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 예,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좀 추가로 확인된 것들은 지금 그 댓글 부대로 동원됐던 민간인들은 본인들은 이 국정원이 관여를 한 거는 지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건데, 국정원 TF에서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할 거고,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013년부터 시작된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수사를 했지만 또 검찰 지휘부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자천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이 민간인 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동된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개 팀이 있다라는 건 국정원 쪽에서 확인을 했고, 예산이 30억이냐 또 3,500명이 동원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국정원이 다시금 이런 정치 개입을 하고 정권을 비호하는 하나의 통치기구로 전락을 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냉철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정원이 추가로 조사를 한 결과들을 지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야당은
정치 보복 아니냐고 해서 일종의 이 문제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의 이 여러 가지 세밀한 것들을 밝히는 게 저는 옳은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검찰의 수사 범위에 근데 청와대도 알았었느냐, 당시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필요하다면 그 이상까지 수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실제적으로 왜 자천됐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의 문제, 당시 검사장이 굉장히 불편해했다. 왜 말하자면 야권을 도와주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윗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윗선의 존재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과연 이제 이명박 시점이냐, 박근혜 시점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초기에는 광우병 사태에서 말하자면 진실과 다른 말하자면 아고라와 같은 다음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좀 줄이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자발적으로 붙은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된 팀들과 자발적으로 붙은 팀들, 지지하는 팀들이 엉켜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져갔느냐, 2009년이 중요하냐, 2012년, 13년이 중요하냐, 이제 그런 것이 훨씬 더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운영됐었던 그 민간인 팀장 산하에 그 민간인들이 있었던 그게 본인들은 국정원인지 몰랐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자연히 해산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겠군요. 그게 국정원에서 아마 그 문제까지 계속 조사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2012년 12월 이후에 대선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현재 불분명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 TF에서 밝힌 내용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민간인 댓글 부대가 가동이 됐다라는 정도로 현재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성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들어서기 때문에 국정원장도 바뀌고 해서 이것들이 원세훈 원장 시절로 그냥 끝내버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국정원 TF에서 계속 조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느낌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한 내용이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국민들께 전달이 돼서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권 쪽에서 보수 야당 쪽에서 정치 보복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앞으로 계속 또 뭔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3개의 무슨 리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현재 국정원 TF가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 정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은 잘못하면 정말 정치적으로 보복적인 것을 위한 말하자면 국정원을 동원한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을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영역만 다루겠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개 항목으로 하다 보면 과거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뭘 했냐, DJ 정부 시절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국정원 스스로가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불신이고 말하자면 뭐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하는 뭐 정말 국제적인 좋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국내 정치에만 혈안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조차도 국정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기는 어렵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선을 분명히 끊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예. 지금 국정원의 그 13개 적폐청산 조사 대상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는 듯이 보이는 이 댓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는 듯한 그 소위 청산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NLL 북방한계선 대화로 공개 문제, 그다음 세월호 관련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문제 아니겠어요? 개입 의혹이죠. 그건 뭐 아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최동욱 씨 그 혼외자 문제, 이것들은 전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했다라는 이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식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거지만 지금의 야권, 옛날의 여권을 겨냥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들. 그러니까 국정원의 잘못을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국정원이 정말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의 야권을 아주 곤혹스럽고 또 야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생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이 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이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정권 들어설 때마다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십몇 년 전에도 그 불법 도청 사건이 진보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정말 끊어야 될 텐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왜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두 분이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짧게 좀 조언을 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하자면 본연의 자세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관계라든지 또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시키고, 국내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국정원 전체의 말하자면 산업 스파이 문제, 대북 문제, 또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말하자면 국회와 말하자면 열어놓고 정보위원 같은 걸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가져가야만 될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미 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직보를 말하자면 안 받았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기구를 보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는 예산과 실제적으로 정보위에서는 좀 더 많이 오픈할 수 있도록 가감하게 문을, 물론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국민하고 전체로 쉐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이 국정원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보 수집은 아예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 국정원이 국내 정보의 이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방첩을 위해서 간첩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도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정원이 문제가 된 거는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이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떨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장은 대통령 측근, 핵심 측근들이 주로 갔습니다. 이분들이 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이신전심으로 알고, 또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과욕을 부려서 소위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이 완전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우리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일절 주문을 하지 않겠다. 이 각오가 굉장히 필요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모든 관계자들은 정말 그동안에 이 정치 개입을 하고 정권을 위해서 통치기구 역할을 했던 걸 반성을 하고, 우리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뭐 미국의 CIA처럼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각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저는 제도적으로는 다 정비가 많이 돼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그 우리 국내의 각 주요 기관에 파견하는 국정원 그 IO는 다 폐지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건 잘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첩을 위한 정보 활동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로 지금 넘기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요. 사실은 국정원이 이걸 정치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대공수사 능력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경찰이 그걸 할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대공수사 능력은 제대로 하도록 하되 다른 정치와 관련된 거 예컨대 지금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이 지금 문제는 국정원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동향도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일절 손을 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사건은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아마 국정원 스스로가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부터가 정치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습니다. 국내 정말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의 기능인지 대공 업무인지 자 그런 부분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정말 그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 그 출마 선언한 그 본인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에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안 씨는 아니죠. 같은 가문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로. 네, 안중근 의사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의원? 상당히 나름대로 결기가 있는 저런 회견이었고 저분이 많이 고심을 했겠다. 왜냐하면 지금 출마를 한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좀 명분이 없다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보다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안철수 전 후보가 안 나왔을 거고 나올 명분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민의당은 최대 이익이다. 국민의당은 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판단하기에는 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극중주의라고 해서 본인은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국민의당이 이 민주당과 상당히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또 바른정당도 뭐 이렇게 또 따라오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위기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현실적으로 8월 27일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김한길 전 대표 이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흡수 통합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거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마 회견문에 지금 스크린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이 강조했던 게 다당제입니다. 7월 12일 날 이유미 씨 사건 때 사과를 하면서도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는 반드시 유지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이번 출마 회견 때도 다당제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다. 국민의당이 소멸이 되면 과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당제로 가버릴 경우에
국민이 지난해 총선에서 선택해준 이 다당제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 다당제를 지키고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나오겠다. 이런 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김 의원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천정배 또는 정동영 이 호남 쪽 주자들이라든가 또는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27일 날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과 정말 합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물론 이제 그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의지가 아직도 3년 뒤나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느긋할 수 있는데 이미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민의당 소속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탈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고 흔들린다는 것을 제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건 호남 의원들이거든요. 호남 출신이십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저는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아닙니까? 네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국민의당 자체가 현재 있는 그대로 있어도 고사될 수 있는 위기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일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자기 지지 기반이 내년에 말하자면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당대표가 될 수 없다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거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네.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과학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1년은 과거의 10년, 100년과 같다. 1, 2년 흩어져 있는 것이 내년에 보면 사실은 지방선거 전후로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당의 기로에 서 있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예. 아마 끝까지 자기가 완주해야 될 그런 그 이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호남 출신이신 줄 알았는데 경남 저 우리 사천, 네네 경남 우리 사천시고 이 의원님이 의원님은 호남 호남 출신이시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승산이.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과연 그래서 이게 절박하게 안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그 소위 경선 룰에 대해서 아직 그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는 그걸 가닥을 잡았는데 비대위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대표를 결선 투표로 뽑는 제도가 과연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1등, 2등을 놓고 다시 한번 투표하는 거죠. 1등이 50%를 못 넘을 경우에. 그러면 2등, 3등, 4등, 5등이 뭐 합칠 수도 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했지만 50% 못 넘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정대철 고문 같은 분은 이미 동교동계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교동계 고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철수 전 후보가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러니 출당을 시키자 그러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출마한 걸 가지고 과연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출당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를 꺾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김한길 요 세 분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예. 그러면 사실 팽팽한 대결이 되고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되면 안철수 후보로서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전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더 이상 뭐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뭐 할 수 없이 그래도 안철수가 낫지 않느냐 이게 독했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데 여론조사를 지금 반영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경선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반 안철수계가 어느 정도 단합을 하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그 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등 위에는 최고위원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고 최고위원 수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청년 여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원내대표까지 해서 그 기구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서 과연 결선 투표제로 갔을 때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에서
어렵게 이기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과연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데 말하자면 후보를 어떻게 뭐 1대1 구도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과 합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슨 뭐 4명, 5명 나와서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컷오프가 되든 어쨌든 3명 안에서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50% 이상 못 넘기게 하는 전략을 통해서 말하자면 배제시키는 예.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는 뭐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이 당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네.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그 의중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만류하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나가겠다라고 고수한다면 그러면 안철수 또는 천정배 정동영 이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천정배, 정동영 혹은 김한길 이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의 변화는 지난 대선 내에는 안철수가 호남의 어떤 초기에는 문재인 후보와 대항하는 말하자면 호남의 민심이 어느 정도 갈라져 있다라는 것인데 선거 결과 거의 7.5대 75%대 25%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마지막에 쏠려갔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새로운 미래의 정부의 호남의 선택은 결코 안철수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호남 출신의 정치 후보를 찾고자 하는 게 호남 민심입니다. 지난 대선에 있어서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둘 다 비호남이지만 어쨌든 우리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각별함이 있던가 반면에 지금부터는 심지어 이낙연 총리 후보군까지 후보를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반드시 호남 출신 후보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 안철수 후보의 위상이 훨씬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호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분 지역 얘기란 거는 뭐 지역이 사실 출신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남 민심을 얼마나 그 실제로 그 체감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남 사천 출신이라 새로 알았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